네, 안녕하세요. 제38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 문구발을 듣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내일 3월 10일을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심판의 결과보다도 심판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이 더 걱정됩니다. 국가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갈이 찢겨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 보수 세력들이 벌써부터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하여 집단적 굴복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도 답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그런 조기 대선 일정으로 바로 들어가야 한다. 점을 강조하죠.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도 국론 분열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배치하는 새로운 사드 기지는 기존의 미군 기지에 새로운 미국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골프장입니다. 민간 지역입니다. 그것을 군사기지로, 대한민국의 군사기지로 바꾼 이후에 다시 미군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미군 기지를 한국 땅에 만들 때는 소파 협정에 의해서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협정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민간 지역의 땅이라도 군사 지역과 대신 대토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군에 공유하면 영원히 우리는 새로운 미군 기지에 대해서 비준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아무리 북핵 문제가 급해도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외국 군사 기지를 내주면서 국회의 비준을 맞지 않게 하는 그러한 전례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도 기존에 있던 국내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국회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미군 기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게 되면 이거는 국회의 비준권을 침해한 권한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협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비준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드는 안보 사안이면서 동시에 지금 경제 사안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적 가치만 강조하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국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을 해왔다. 이 사실을 전 국정원장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이 인정했으면 틀림없는 것이죠. 일방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니까요. 자, 바로 이게 문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국정원이 지원한 보수단체들은 야당을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데모를 하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좌빨 종북 인사로 매도하는 정치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탄핵반대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국정원이 지원해 왔다면 그래서 국내 정치에 관여한 것이죠. 야당을 공격하는 행위를 지원한 것이죠. 따라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됩니다. 이 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다음 지금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 단체들도 국정원이 계속 지원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국회 청문회 대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또한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국정원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보수단체를 계속 지원하여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까지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무책임하고 무대책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자 정부와 미국은 전격 사드 작전으로 공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나 이 전격 사드 작전으로 중국의 보복 뒷감당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국내 관광업계 피해가 심각하고 한류 콘텐츠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내 롯데마트의 3분의 1이 이미 문을 닫았고 한국 상품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경제 손실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원론적인 논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의미 없는 해법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동북아 현안 논의를 위한 한, 미, 중 고위 전략회의 개최 등 국익을 챙기고 안보도 챙기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백한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 만큼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 몰래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된 후속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그 책임을 저는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김장수 주중대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책임져야 합니다. 이 내부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그렇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의 엉터리 건보재정 추계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4대 보험 적자 규모가 8년 뒤에는 21조 6천억에 이르고 4대 보험 등 지출될 금액이 2025년에는 145조 1천억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보고서를 기재부가 내놨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의 적립금이 6년 뒤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이런 추계치를 발표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기금을 쌓아두고 쓰는 공적연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흑자를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걷어진 보험료를 모두 지원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에 필요한 만큼 걷어서 그에 쓰는 부과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수치 전망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말한 21조 누적 흑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에게 이미 돌아갔어야 할 몫을 돌려주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흑자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이 고갈되면 큰일이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 부담금도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데 20% 법정 부담금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사후 정산 도입도 반대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오면서 오히려 건강보험의 이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하는 이 국민들의 이 요구 그것을 묵살하고 이 흑자분을 이렇게 고갈되면 큰일이라고 국민에게 오히려 협박 수단으로 쓰는 이 정말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재부는 엎드리 추계로 국민 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적정한 국고 지원과 또 기왕에 논의되고 있는 불공평한 부가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서 안정적인 건보재정 마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완주 수석 부대표 현안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헌재 결정 이후에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제 모든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A4 용지 6만 쪽에는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국민적 염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입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수사가 역시나 용두사미에 그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롯한 대통령 대면 조사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과 다른 대기업 수사는 물론 아직 수사 개시조차 못한 정유라 수사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보수단체 자금 지원을 통해 공론 분열에 앞장선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즉각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마지막 피해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서 최순실 낙하산으로 밝혀진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이 국회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내부 제보자를 축출시키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이사장은 최순실이 미얀마 케이타운 사업에서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이사장 자리에 앉힌 박근혜 최순실 인사농단의 잔재입니다. 축출 대상 1순위가 도대체 누구를 먼저 축출하겠다는 것인지 그 후한무치한 발상을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인식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범인 스스로가 조직의 미래를 가로막은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부터 인지할 것을 충고합니다. 만약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병우 의원님 현안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김병우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최종 변론에서 미르재단의 설립은 공익 목적이었고 모금도 자발적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미르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밝혀진 문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도 미르재단은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적 추구의 수단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체부가 미르재단의 재단 이사장에게 보낸 미르재단 설립 취소에 따른 청문회 관련된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르재단의 설립 취소에 관련돼서 5가지 사유를 적혀 있는데요.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적인 설립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익 추구의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그 존속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 재단 설립 출연자들의 출연이 외부 인사의 강요 또는 뇌물 공여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살아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며 황교안 권한대행도 정부 부처를 통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정관주 차관도 청와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미르재단의 설립과 모금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을 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일 있을 헌재의 탄핵 선고가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하는 출발의 일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정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 정치 개입, 보수단체에 대한 법을 넘겨가면서 그 비밀리에 자금 조작한 것이 지금 전직 국정원장을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정원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것과 국정원이 법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원 개혁은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자 또는 그 집권 세력에게서는 입안의 사탕처럼 뱉기 싫은 것이 국정원의 활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던 국정원의 수사권을 금지하는 문제, 수사권 분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예산과 조직, 그 다음에 활동대에 대해서 해외로부터 전혀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기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 과제를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지난 80년대 후반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순시킴 사건, 그로 인해서 그 집안은 풍지박산났지만 장세동은 미안하단 말로 끝났습니다.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는 것 같이 서울시 공무원 사건의 유호성 씨, 조금 있으면 3월달이면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국정원 유호성 씨에 대한 국적 문제는 현재 중국 국적도 없고 한국에서도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로 강제 출국의 위험에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호성 씨에 대해서 한 국정원이 초기 단계부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작함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은 강제 출국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실 그 문제에 연루된 이미 유호성 씨는 간첩 조작 사건은 무혐의로 다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관련된 관계자들 처벌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해당 검찰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직 1개월로 끝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고 수사당국에 대한 우리 법조인들의 짬짬입니다. 국정원 개혁 단순하게 대선 개입, 그 다음에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는 국정원 개혁 문제가
우리 이번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